본게임 정말 세게로 나갑니다. 필리핀 주제로 우리가 통으로 한판 나갑니다. 이건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연 만나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야, 이게 잠깐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필리핀 편입니다. 필리핀 밀리터리 궁금하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그쵸, FAO지. 예. 근데 난징계 나왔어요. 네, FAO지요. 예. 예. 그 땅이 익숙하지 않아도 그렇지. 예. 기체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관계에서 작년 2024년은 물대포 공격에 도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하는 등 정말 위험한 한 해였는데요. 이 갈등은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격화되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필리핀이 본격적인 무력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공 전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동남아 국가는 8개국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아시아의 지중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다 쌓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남중국해 소위 이제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그어서 90% 정도 지역이 자기네 바다다. 예. 이렇게 이제 긋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리핀을 포함을 해서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하고 이제 이 걸친 나라들하고는 다 지금 마찰을 겪고 있어요. 네. 필리핀은 이 중에서도 중국과 가장 거칠게 대립하는 나라로 현 시점에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 필리핀은 육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몇 단계 위로 강화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요. 흡사 재창군 수준이다. 그래서 필리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질문하신 것처럼 항공 전력 확장의 이슈예요. 네. 최근에도 이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2월 18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여기 상공에서 필리핀 어업국 소속의 C-208 항공기가 해양 감시로 이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 해군 헬기가 필리핀 항공기에서 무려 3m 거리까지 다가오는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헬기고. 예, 중국 헬기. 어이구.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거는 항공 사고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예. 게다가 이런 초근접 비행을 30분 동안이나 계속했대요. 30분이요? 조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긴 네. 했겠지만은 30분 동안 계속 위협적인 비행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경을 보면 직각 삼각형 모양의 그 스카버러 암초라는 게 있어요. 작은 산호초 섬이라서 사실 육지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전체 면적이 한 1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이 해저에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이제 내게 되는 건데 사실은 필리핀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중국이 여기를 이제 강제로 점거를 하고 필리핀 등 인접국들의 조업을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대본에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네.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거 남중국해에서 해양안보, 특히 항공 수업, 방금 전 그 영상도 봤습니다만 전력 증강이 시급해 보이는데, 그런데 전력 증강 한다고 해도 이게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이게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하네요. 엄청 많이 나죠. 네. 근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하고 중국은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하고 해군이 함께 3,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 태평양에선 최대고 세계에서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냥 우리 생각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수준인 거죠. 예. 3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걸프전이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주변 어떤 국가도 넘볼 수 없는 항공 전력이 있어야만 패권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또 최대 경쟁자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집착적으로 항공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 3,000대 중에 2,400기 이상의 전투기고요. 주요 자산 중에는 그 F-22하고 경쟁하도록 설계된 5세대 스텔스기인 젠-20 최소 200대 이상, 그리고 4.5세대 멀티롤 전투기인 젠-16은 240대 이상을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필리핀은 어떤가? 지난 2004년에 우리 세대에게는 적어도 제공으로 친숙한 그렇죠. 예. 프라모델도 만들었던 자유의 투사, 소위 F5를 퇴역시킨 이후에 지금 공군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공중 압박에 맞설 수단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제 2015년에서 2017년 이 사이에 우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 생산하는 지금 보시는 FA-50의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도입해서 지금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빈약했던 필리핀 항공전력을 일거에 높인 그런 기종으로 또 평가가 됩니다. 예. 물론 그 FA-50이 뛰어난 이 기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필리핀이 막 붙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많이 열세긴 열세네요. 그렇죠. 열세죠.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야죠. 3,000대 살 수는 없는 거고. 3,000대 샀었죠. 어쨌거나 바로 그래서 FA-50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 이제 그쵸, 예.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카이가 그 필리핀의 FA-50의 그 추가 공급을 위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도 올해 중반까지 400억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필리핀은 그 FA-50 12대로 새로운 비행단을 구성을 해서 기존의 그 FA-50과 함께 2개의 비행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10년간 실제로 써본 다음에 다시 추가 도입을 해야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써보니까 가장 이거 신뢰감이 높아지는 그런 이거 재구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다시 돌아오는 고객이야말로 진짜 고객 아닙니까? 연달아 이틀 가면 그냥 단골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아니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예. 많이 관리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FA-50 그 필리핀 버전 이거 정말 믿고 쓰는 겁니다. FA-50 PH 이거를 이제 내륙에 있는 반군 그 소탕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사용해 봤는데 이게 전과가 상당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7년에 필리핀군하고 반군 간에 벌어졌던 마라위 전투에 투입이 돼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요. 이제 당시에 마크 82 그 500파운드 폭탄 이거를 주 무기로 하는 이 FA-50 PH가 이제 약간 요새처럼 되어 있는 이 테러리스트 거점을 이 마크 82 이 멍텅구리 폭탄 갖고 정확하게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육군에게서 이게 하늘에서 진짜 정밀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 이 게임 체인저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2020년에는요 FA-50 PH에서 투하된 제이담, 자, 정밀유도 폭탄 쏠 수 있습니다. 이 제이담이 반군 거점을 정밀 타격해서 반군 지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작전한 거죠. 예. 관련해서 그 비보도 있었는데요. FA-52 필리핀 버전이 공산주의 반군과 싸우는 지상병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종이 됐었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고 보니까 현지 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아직 원인까지는 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전투기가 지난 3월 3일 밤에 민다나오 섬 북키드논주의 공산주의 반군 신인민군 MPA 게릴라와 교전하고 있는 지상군 병력을 지원하려고 필리핀 중부 세부에 있는 마탄 베니토 에브엔 공군기지에 출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출격하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항공기가 교신이 끊긴 겁니다. 결국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지난 3월 5일에 전투기와 조종사 2명의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이번 사고가 FA-50 PH 이 필리핀 판매 형ум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정말 주요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카이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도 이게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이게 FA-50의 기체 결함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악천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종 착각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추락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거나 조종사 2분의 희생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예. 사실 FA50 PH의 우수성을 이제 한껏 뽐낸 이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2023년 5월에 미국 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2023년 코프 썬더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전투기와 예. FA-50 PH가 도그 파이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훈련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네, 네. 같이 붙었다 이거죠, 일단. 네, 근데 격추에 성공을 했다. 아, 진짜요? 예. FA50이 F-21을 잡았다고요? 예, 가상이지만 여튼 예. F-21을 이제 락을 하고 예. 그 상태면 이제 미사일을 쏘면 이제 추락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 그쵸. 그 평가가 판정 내린 거 아닙니까? 저건 뭐 네네. 격추, 그렇죠. 그 FA50 윈, 네. 그 뭐 패 이렇게 그렇게 F-22 되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 공중전 능력을 이때 이미 입증을 했고요, 한번. 예. 또 있어요? 근데 또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훈련에서 예. 태국 공군의 스웨덴 사부의 4세대 전투기인 JAS-39 그리펜과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도그 파이트를 벌여서 FA-50PH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니,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개싸움 아닙니까? 네. 이것저것은 진짜 미국 최고가 아니라 지금 지구 최고 하나 잡았고 유럽의 대표 주자 하나 잡은 거네, 우리 FA50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개싸움에 아주 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물론 이제 현대 공중전에서 그 도그 파이트가 뭐 전투기의 많은 성능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각 전투기의 성능을 이렇게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훈련이거든요, 네.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 피치 블랙 당시에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 차관이 FA-50 PH의 우수성, 안전성, 신뢰성을 다 이제 확인했다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실전에 가까운 훈련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만약에 추가 주문을 FA-50 한다면 뭐 현 버전이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 뭐 가장 좋은 게 그쪽으로 뭐 주문이 되고 또 이렇게 납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하고 말레이시아 수출이 확정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리핀이 지금 FA-50 블록 20에서 가장 기대하는 성능은 아무래도 강력한 A사 레이더 그리고 신형 공대 공무장인데요. 미국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기존엔 이제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붙어 있는데 3배 이상의 탐지 속도를 와우, 자랑을 네. 하고 그다음에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A사 레이더의 특징이니까요, 이게. 그러게요. 네, 굉장한 차이가 또 생기는 거고 또 공대 공행 무장의 경우에는 그 AIM 120 암람 이것도 또 최신형으로 사거리가 105km까지 이제 높여진 경우인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100km 밖에서도 적기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냐? 필리핀 공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소위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아,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구형 사이드와인더 대비해 2배 이상 사거리를 가진 최신형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LIG 넥스원이 독일 항공 우주기업 그 타우러스하고 공동 개발 중인 최대 사거리 약 500km급의 장거리 공대 지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KPD 350K2 이것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조 연료 탱크 1개 그리고 영국 코밤이 만든 공중급유 프로보도 장착이 돼서 항속거리가 또 한참 더 늘어나고 그래서 44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필리핀 영토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남중국해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 효과적인 방공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장착 가능한 무기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이 9,5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92억 원쯤 되더라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FA-50 PH 11대도 블록 24형으로 개량을 합니다. 필리핀이 이번에 추가 주문을 위해서 책정한 FA-50 블록 20의 대당 가격이 831억 원 정도 되는데 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대당 116억 원의 예산으로 이제 가능하고 예. 이걸 통해서 사실은 가시거리 밖 공대공 교전하고 공대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좀 저렴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뭐 코프 썬더 그리고 피치 블랙 같은 이런 합동 군사 훈련. 사실 뭐 필리핀 단독으로 이렇게 중국과 이렇게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정확한 말씀이고요. 혼자서는 약하지만요 모여 있으면 강하죠. 아, 십시일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력과 국방비 유출 측면에서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중국과 경쟁한다 되겠어요. 안 되죠. 지적으로 예, 그거는 예. 어렵죠. 네, 불가능하죠.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때문에 2022년 6월 30일 취임한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그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선진국들과 군사 안보 협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국가들,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y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국가들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확 높여 나간다, 이제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지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미국과 함께 16,7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실시한 발리카탄 훈련. 이것은요, 1991년 이후에 처음으로 필리핀의 12해리 영해 밖에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포위망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필리핀이. 예. 자,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3년 필리핀 그 군사시설 4개소에 그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필리핀은 한때 이제 미군이 주둔했다가 이제 철수하기도 했었지만은요, 2001년 그 대테러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이런 테러범 소탕을 위해서 미군을 주둔을 허용하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2014년에 양국이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협정, 그 에드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미군은 필리핀 내 기지를 5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4개가 더 추가가 돼서 9곳을 이제 활용하게 된 겁니다. 기도 볼까요? 이게 배치 자체가 보면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움직이는 거를 지금 막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카가얀주에서 대만은 4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400km요? 그럼 서울, 부산 정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사시에 대만에 신속하게 미군을 파견할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팔라완은 이제 남중국해에 스프래틀리 군도에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진짜 엄청난 거 뭐 요충지, 필요한 곳이 되겠네요. 네, 사실 필리핀이 미국의 첫 아시아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은 미국이 볼 때 필리핀이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식민화했던 건데,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는 뭐 지금도 여전한 거고요.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계속 포함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더 넓은 해양의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또 중국이 대양으로 나가는 출구, 특히 이제 인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이 남중국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중 경쟁이란 관점에서 볼 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것은 미국 전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 미국의 전 세계 대외 원조가 90일간 동결되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필리핀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안보 및 마약 퇴치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53억 달러를 계속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게 재확인됐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필리핀은 자주국방 역량 증가를 위해서 방위사업 발전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또 실패를 겪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패 의혹과 정부 예산의 투명성 변화가 방위산업 성장의 저해 요소로 또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필리핀의 길을 팍팍 살려줄 숨은 밀리터리 영웅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필리핀의 무기 개발자 스토리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V2, 레이더 탐지의 원자폭탄 개발까지 제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신무기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숨겨진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포탄의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근접 신관인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은 이 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필리핀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마 언손 로터.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의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어떤 페이지를 장식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난 에마 언손 로터.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매료됐던 그녀는 1937년 필리핀 4대 명문 산토 토마스 대학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이후 어썸션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재능 있는 교수로 이름을 날리게 됐죠. 그리고는 그녀의 나이 28살이 되던 해 필리핀 사교 모임에 참석한 에마의 눈앞에 시선을 사로잡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르투로 벨라사. 당시 의사이자 필리핀 단편 소설계 최고의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뇌생남 중의 뇌생남이었습니다.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아르투로는 의학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는데요. 1941년 에마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녀 역시 물리학 공부를 더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존스 홉킨스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그녀. 그리고 지금부터 특별할 것 없던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때는 1941년 그녀에게 참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필리핀이 일본의 기습 침공을 받은 건데요. 그녀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대체 난 미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에마는 우연히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에 없던 신무기를 개발한다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에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전시 임명 물리학자로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녀가 투입된 곳은 섹션 T로 불리는 비밀 연구팀, 포탄에 들어가는 신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포탄은 내부에 있는 신관이 기폭제 역할을 하며 폭발하는 원리인데요. 당시 포탄의 신관은 목표물에 부딪혀서 터지거나 타이머를 설치해 일정 고도에서 터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폭격기나 전투기 앞에선 목표물에 빗나가기 일쑤였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다 표적 근처에서 자동으로 터지면 어떨까? 그런 궁극의 목표를 위해선 근접 신관을 만들자는 결론이 도출된 거죠. 근접 신관이란 포탄이 목표물의 일정 부분 접근했을 때 전파를 감지해 자동으로 폭발하는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포탄을 조준하지 못했거나 적이 회피하더라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동원해 근접 신관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카네기 과학연구소 출신 물리학자 메릴 튜브를 수장으로 연구팀 섹션 T가 꾸려지는데요. 당시 미국은 근접 신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섹션 T 연구팀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물리학 연구실로 위장했고 에마는 당시 존스 홉킨스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무기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접 신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전파 발신기와 수신기가 들어갈 진공관을 소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에마는 물리학적인 복잡한 계산 그리고 수학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진공관을 소형화시키는 설계, 제작, 테스트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마와 연구진들의 밤낮 없는 연구 끝에 마침내 1년 후 진공관은 성냥갑보다 작은 크기로 개발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1942년 근접 신관은 실용화됐고 VT 신관으로 명명됩니다. 이런 근접 신관은 1944년 필리핀 해전 당시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미국이 필리핀을 탈환하기 위해 벌인 레이테만 해전,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막도 근접 신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죠. 또 전투기 자폭 공격이었던 가미카즈로부터 미군 전함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로 미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고 일본군은 필리핀에서 처참히 참패하게 됩니다. 에마 언손 로터의 획기적인 발명품이 자국을 지키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한 거죠. 이전에는 항공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평균 2,000발의 포탄을 사용했다면 근접 신관 개발 후에는 항공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포탄 500발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근접 신관 개발에 참여했던 윌리엄 B 맥린 박사는 에마는 근접 신관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귀중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성과는 조국 필리핀에도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세계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되살린 인물로 여겨집니다. 근접신관이라는 거, 예, 근처만 가서 터지는 게 근접신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 혁신적인 무기 개발에 앞장선 에마 언선 로터. 현재 필리핀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불안이 뭐 가중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뭐 이런 얘기에 좀 이렇게 사기 진작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당시에 근접 신관 같이 전쟁 중에 개발된 기술은 군사 기밀로 취급돼서 사실 개발자들이 공개되지 않거나 기록이 아예 뭐 제한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에마 원슨 로터도 2021년이 돼서야 알려졌다고 합니다. 2021년이요? 네. 이거 진짜 늦게 알려졌네요. 네,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필리핀하고 미국 역사를 네.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뭐 중국 뭐 공급 항속거리가 뭐 긴 다목적기를 뭐 대량 보유하고 있고 뭐 공중 급유기 아예 뭐 진짜 뭐 짱 중에 짱이죠. 아시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FA-50이 정말 대단한 기종입니다만 앞서서 뭐 애도할 수 있는 무기 그 체계도 다양하고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대응에 어느 정도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필리핀군 전력 생각해 보면요, FA-50 지금 2개 비행단, 예. 그것도 말이 비행단이지 하나에 비행단 하나에 11대 12대 이러면 이거 솔직히 대대 수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최소 억제 개념인 겁니다. 결국은 예. 결국 이게 필리핀이 대항하려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요. 예. 바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필리핀도 2024년 8월부터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그러니까 MRF 멀티롤 파이터 사업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했어야죠. 잘 착수했어요. 네, 근데 이 MRF 사업은 이제 차세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거의 배를 사들이겠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요. 이걸 위해서 4천억 페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6천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다고 그래요.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이번 첫 사업을 통해서 600억 페소, 그러니까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초도 10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10대 후보 기종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관심 있죠. 그렇죠. 예. 그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V 바이퍼. 자, F-16 바이퍼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유럽 스웨덴 사브의 JAS-39 그리핀. 그리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KF-21 보람에 예. 자, 이렇게 3파전 구도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KF-20을 저희가 수출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수출 이번에 만약에 되면 이게 스타트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이제 애초에 F-16 바이퍼랑 그리펜의 싸움으로 이제 압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제가 작년 이제 7월 말에 필리핀 당국이 KF-21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자,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달라. 이제 카이에 RFI, 그러니까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우리 이거 후보 기종을 좀 보고 싶은데 정보를 좀 줘.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공군이 지금 FA-50 PH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가성비 좋아. 운영할 때도 그거 괜찮아. 카이라에다가 일하기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KF-21 야, 한국 좀 같이 일해볼 만하지 않을까? 거리도체 제일 가깝잖아, 한국. 그러니까 야, 급하다. 전화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 걔네 잘 시간인데요.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3파전 중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사부의 그리펜. 그런데 그리펜은 앞서서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도그파이트 그 실험 경쟁에서 일단 FA-50에 잡혔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이? 네,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사브는 최신형이 아닌 모델 그리핀 CD 전투기를 제안을 했는데 또 항전 장비는 5세대로 업그레이드는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젠 16D 전폭기나 젠 20 스텔스기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한 또 대량 운용하고 있는 중국하고 갈등을 빚는 입장에서 그리펜은 조금
필리핀의 요구를 충족하기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죠. 제약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펜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된 4세대 전투기인데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KF-21은 스텔스 기능은 아니어도 매립형 무장 장착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반사각 설계 이런 것 덕분에 레이더 감지 면적 저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KF-21은 뭐 AI나 빅데이터 같은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집약이 돼 있어서 별명이 베이비 랩터거든요. 예. 우리가 붙인 별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KF-21에 대한 필리핀의 시각이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그리펜이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를 세계 최초로 운영한 전투기라고 어필을 한다면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4발을 탑재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은 지난해 사실 5월에 그 국산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서 이 미티어를 쏴가지고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일부러 한 거죠. 앞서 뭐 근접 신고한 그 네, 장착해서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런 방식으로 실사격 시험에 실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A사 레이더하고 미티어의 체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티어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의 MBDA가 개발한 미사일인데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200km 밖의 적기를 격추하는 그런 이제 공대공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AIM 120보다 2~3배의 거리에서 빠르게 공격을 하고 예. 그리고 중국 공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동등하거나 좀 앞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수출될 KF-21은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혹은 뭐 ADD가 만들 국산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의 예산도 중요하니까요. 네. 가격 면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태국 공군이 샀었으니까 그 가격을 봐야겠죠. 예. 예. 태국 공군이 도입했던 JS-39 C형 대용 구형입니다. 구형 그리펜의 도입가는요, 한 대당 약 20억 바트,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735억 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 이제 우리 KF-21은 뭐 발표된 개발비나 양산비 이걸 이제 생산대수 나눠서 봤을 때 사업 단가가 이제 보면은 700에서 800억 원 정도에서 1000억 원대 이제 초중반대 정도로 관측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이 안에다가 장비를 어떻게까지 달 거냐에 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차이는요, 이게 KF-21이 상대적으로 살짝 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쌍발기예요. 그러니까 엔진 가격이 원래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쌍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오는 그 가격 차이가 있는데 대신에 쌍발기니까 훨씬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요. 공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쌍발기를 더 선호하죠. 예. 그거는 F-16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이걸 공급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여태까지 스케줄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럼 필리핀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은 그 필리핀 전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저거 뭐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완성도 안 된 기체를 왜 사와? 이런 게 아니라 야, 저거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개발돼서 실전 배치될 기체인데 꽤 쓸만한 기체인데 저거 좀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는 저희 본 게임의 그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얘는 이제 아웃. 큰 X자를 그리시려고. 얘는 이제 아웃이에요. 네. 이렇게 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본 게임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다음 남은 유일한 경쟁자 F-16V인데 얘는 좀 세긴 합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가 계속 뭐 진행되고 있고 필리핀에 연합훈련도 하니까 F-16B는 뭐 분명히 뭐 매력적인 그런 기체이긴 할 것 같아요. 필리핀 쪽에서는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이제 사업 초기에는 뛰어난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자랑하는 F-16V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좀 따지고 보자면 F-16V는 기체 가격만 1,100억 원이고요. 예. 대만에 판매된 F-16V의 가격을 사업 단가로 대략 계산해 보면 대당 1,45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다. 필리핀이 F-16V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업 예산을 아마 1.5배 이상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도입 수량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비 부품이나 무장을 할 수 없다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인도 시기가 문제가 되죠. 로키드 마틴은 지금 F-35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베스트셀러 지금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요. 그거 네. 주문도 많고.
그래서 F-16V 생산 능력을 확장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신규 주문을 해도 2020년대 안에 과연 주문한 수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2023년 5월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2024년부터 양산 체계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카이는 2026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첫 번째 배치 제작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좀 다른 인상을 주거니와 또 K 방선의 신속한 납기는 필리핀이 경험을 했고 또한 전 세계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믿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F-16V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개량을 한번 거쳤고 그래서 뭐 4.5세대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KF-21과 성능 면에서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F-16 처음에 70년대 말 등장했던 기준으로 보면 AB형 4세대 전투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F-16V는 블락 70, 그래서 이제 4.5세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같고 설계만 비슷하지 성능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KF-21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이것도 완전히 또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일단 얘는 복잡고 쟤는 단자예요. 게다가 체급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F-16은요 기본적으로 싸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노급 전투기로 개발이 된 거예요. 미국 공군에서 애초에. 근데 이제 KF-21은요 최소한 중형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로 개발을 한 거고요. 얘가 뭐 F-22만큼의 성능은 안 나오고 F-15K만큼의 폭장량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F-16쯤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F-16보다는 위에 확실히 있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KF-16 기준으로 하면 서산공군기지에서 딱 떠서 독도까지 날아가서 이제 귀환한 연료량까지 생각했을 때, 자, 독도상공에서 작전한다. 그럼 10분밖에 못 떠요. 이제 물론 지금은 공중급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채공하고 작전을 할 수 있겠지만 필리핀은 공중급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미공군 사용하는 F-16, 특히 F-16V 같은 경우는 컨퍼멀 탱크라고 해서 몸체에다가 탱크를 더 붙여서 연료량을 좀 늘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외부 연료 탱크까지 장착하면 항속거리 늘어나긴 해요. 그렇게 막 이거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레이더 반사 면적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도 많이 받죠. 그다가 뭐 공중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다 떼버려야 돼요. 외부 탱크는. KF-21도 사실은 이제 원래 조금 뭐 F-16급으로 만들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커진 게 엔진이 2개대. 그다음에 뭐 연료 탱크 들어나. 그러니까 기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커진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근데 이제 기체가 커지고 엔진 힘 좋아지고 하면 뭐냐면 폭장량의 수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거에서 이미 같은 상대가 체급이 다르다. 근데 체급이 다른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면은 이거 이 판단 내리시죠 빨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조건 팔이 안으로 오면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더 체크. 원쌤 말씀가 있을 거 제가 결정할게요. 원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F-16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했던 예. 여기 세 사람이 다 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KF-21은 2020년대에 개발된 50년의 세월이 사이에 있다. 예.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기체 골격이나 사용된 재료나 항전 장치 이런 거는 50년 세월에서 그 발전된 항공 기술이 많이 투입됐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체가 바로 KF-21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KF-21은 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그 레이더 흡수 구조 설계 이런 걸로 또 만들어져 있고 보다 이제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KF-21에 적용된 기술하고 항전 장치들은 이미 또 검증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첨단 A사 레이더 그리고 기체 외부 상황 감시할 수 있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그리고 또 다른 군용 항공기 전투함 및 기타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런 것도 전부 KF-21에서는 구현이 되지만 F-16V에서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KF-16V 우리도 쓰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색깔 바꿨어요. 아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더라도 이제 요거는 그냥 사랑한다. 예. 사랑만 하고 마셔야 됩니다. 사랑만 하고 별표. 그래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본게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저 전용준 개인의 평가입니다. 자, 근데 졸제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수출 가능성. 이거 뭐 승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특히나 우리 FA-52
이렇게 이 각광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리핀이 FA50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예. 그것도 처음으로 실전에 운용했기 때문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요 보면은 지금 필리핀이 그 HD 현대 중공업에서 지금까지 이제 함정 10척이나 인수를 해갔어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보면은 대잠수 함정 경월의 그 청상을 시작으로 해서 함대함 미사일 해송 필리핀에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서 보면 2023년도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보고서에 필리핀이 그 최근 5년간 K 방산 수출의 19%를 차지했어요. 지난 5년간. 폴란드 27%인 폴란드에 의해서 두 번째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좋고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군사 원조, 특히나 이제 자국 원조는 미국이 하고 있고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굉장히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제 2기 행정부가 올해 초에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제 기체가 그것도 굉장히 나름 괜찮은 기체 후보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지원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그 구매에 활용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미국의 대안이 있다면 미국 거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뭘 준비해 나가야 될지 차분차분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MC께서도 하셨지만 계산해 보니까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만큼은 국제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FA50이 인지도가 뭐 세계 뭐 거의 그 탑급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믿어줘서 도입한 곳이 이제 필리핀이다. 우리 그 K 방산에 대한 믿음, 정말 필리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역시 뭐 욕심상 이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이 K 방산의 어떤 한류 뭐 이런 것이 동남아로까지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깊게 퍼졌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뭐 완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동남아의 지역의 군비 증강은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좀 맞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미국 무기들이 있지만 네. 너무 비싸고, 그렇죠. 또 미국 정부는 이제 수출 승인에 따른 제약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상호 운영성도 있거니와 성능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동남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부 장비를 제외하면은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된 부분도 있고, 또 운용 및 정비 과정에서 노하우도 쌓여 있고요. 우리는 이제 북한군하고의 전투를 항상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군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 실전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보다 또 유럽보다도 훨씬 가까우니까 네. 금방 뭐 그 창정비라든가 부품 공급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진출한 FA50이 앞에서 끌고, 그리고 또 KF-21이 개발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K전투기 형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K방산의 큰손, 필리핀의 현명한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폴란드에 이어서 필리핀이 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가 폴란드는 갔지만 필리핀은 안 갔잖아요. 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훨씬 가깝고 예.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봐야 되고 양욱 박사님도 한번 또 예.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FA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이 흐름 같은 것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되든 안 되든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그를 통해서 동남아 쪽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회사의 전략인데요. 굉장히 고급차,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타는 고급차, 즉 이제 한때는 나이 드신 분만 상대로 팔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한 뭐 10년대 이때 정도부터 굉장히 작은 차들을, 젊은이들이 탈 만한 차들을 많이 만들면서 히트를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시 그대로 대형 고급차의 고객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FA50을 열심히 이제 몰고 이제 하면서 운용을 해보다가, 야, 한국계 역시 최고내가 되면은 KF21로 넘어갈 수 있다. 무기만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공군 간의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최대한 능력을 끌어쓸 수 있을지.
분명히 우리가 필리핀한테 가르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필리핀에서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서로 교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더욱더 뭐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정말 영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 101번에서도 절찬리 방영 중에 있습니다. 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그래서 e스포츠로 후원을 많이 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FA50으로 스타트를 잘 끊었잖아요. 그럼요. 잘 끄고 알죠.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가깝고. 아니 그 장점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그럼 한국으로 전화해. 그럼 파리 누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